휴지 주워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10배는 더 나가요. 이러면 어머니, 이러실 때마다 정말 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 그지 같은 생활 그만하고 확 이혼해버리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며 방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공사판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제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며 한숨을 쉬길래 처음으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살고 있는 함정자 할머니의 아드님분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함정자 할머니와 며느리 간에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함정자 할머니 아드님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늦게 첫 아들을 본 남자입니다. 제 어머니가 절 낳으셨을 때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저도 이제야 아이를 보게 됐네요. 이 아이를 저희 어머니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보내드린 것 같아 매일 후회로 가득 찼지만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동대문에서 옷을 유통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혼기가 조금 늦어져 늦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아내도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아내를 사랑했기에 잘 만났습니다. 나름 동대문에서 알아줄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내에게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어머니께도 부엌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저를 맞아주는 아내와 자주 집으로 놀러 오시는 어머니 덕분에 모든 힘듦이 싹 내려가곤 했습니다. 천욱이 왔구나. 고생 많았다. 얼른 씻고 밥 먹어라. 내가 너 온다고 2시간 동안 동태찌개 끓이고 있었어.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가장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는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여야지. 얼른 손 씻고 와. 이제 쑥갓이랑 두부만 넣으면 끝이니까. 어머니는 언제나 느리지만 세심하게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께도 저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정말 화목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것만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국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발걸음을 끊게 되자 제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주 고객층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그들이 오지 않으니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내수 고객도 있지만 중국인 큰손들이 한 번 쇼핑하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점점 재고가 쌓이고 인터넷으로 팔아보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직원들을 하나둘씩 정리해야 했고 적자는 계속 쌓여갔죠.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줄 돈조차 없어서 몰래 신용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빌리다가 나중엔 집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딱 1년이야. 1년만 버티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해 좀 해줘. 당신만 힘든 게 아닌데 나도 이해해. 우리 힘내봐요. 나 당신 믿어.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던 아내는 제가 밑바닥까지 간 상태에서도 응원해 주었죠. 하지만 그 응원에도 불구하고 제 사업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1년이면 끝날 것 같던 시국이 2년, 3년이 되더군요. 결국 집 담보로 받은 대출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쳐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우선 사업 접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 일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시국이 좀 좋아지면 사업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험금으로 받으신 돈 좀 제가 잠시 쓸 수 없을까요? 그래라. 일단 네가 살고 봐야 나도 사는 거 아니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남자는 누구에게나 한 번의 시련이 온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꼭 일어서라.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주저앉지 말고 꼭 일어서라. 알았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그 밥을 먹으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못난 놈이면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숨 값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말없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제 등을 쓸어주셨죠. 저는 어머니 품속에서 한참을 울며 꼭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내수 손님들은 보복 소비 심리로 명품을 찾았고 관광객도 여전히 없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아기의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차마 사업을 접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서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집과 멀리 떨어진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었고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어서 와라가 아니라 양허리에 손을 얹고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저는 현관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과 어깨를 마구 치며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내의 원망과 슬픔,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잠해진 뒤에야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자. 당장은 그 수밖에 없어. 정말 노력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미안해. 그렇게 끓어오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어렵게 내뱉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10평 남짓의 작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방이 2개라서 저희가 쓸 방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기꺼이 안방을 내어주셨어요. 너희는 둘이고 나는 하나니까 내가 작은 방을 쓰는 게 맞다. 너희가 큰 방을 써라. 잠이라도 발 뻗고 자야지.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애미 말대로 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주눅들지 말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법이다. 알았지?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내 새끼. 너도 나랑 사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힘내자 우리. 우리 며느리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능력만 있었어도 너희들을 도와주는 건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도 아내도 저도 그날은 정말 눈물 바다였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일어나서 울고를 반복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격 자체도 긍정적이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분명 힘들었을 텐데도 티내지 않고 묵묵히 제 뒷바라지만 해주었죠. 제가 공사판으로 나갈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뜨끈한 국밥을 만들어주고 어머니께도 맵기 맛있는 밥을 손수 지어드렸어요. 그 와중에도 저를 돕겠다고 부엌거리를 챙기려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말렸어요. 생활비 부족하면 어떻게든 내가 더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태교 잘하고 건강하게만 있어줘. 안 그래도 미안한데 당신 여기서 더 고생시키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알았어. 하며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현실이 두려워서 그런지 사람이 조금씩 거칠어지더군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입부터 거칠어졌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낮 시간에 폐지를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퇴근했는데 아내가 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아니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것도 정도 것이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데?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말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어머니 들으시겠어? 목소리 낮춰.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폐지 주우러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시어머니 밖으로 내모라 돈 벌게 한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그땐 어떡할 건데? 요즘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은데. 하며 베개를 침대에 팍팍 내리치더군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듣고 계실 것이 분명해서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만든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힘든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그 생각밖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며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내내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빗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쳐 한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아내와 어머니, 일상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방에서 나오시는 어머니, 그 시간에도 식사를 차리는 아내, 그리고 식탁에는 시들어 빠진 김치와 김, 계란 프라이, 콩나물뿐. 참 단출한 식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장조림도 먹고 황태국도 먹고 만두국도 먹으며 든든하다고 좋아했는데 저만 그렇게 먹고 정작 아내랑 어머니는 국물 하나 없이 초라한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 왜 그것만 드세요? 더 드세요. 제가 드린 건 다 드셔야죠.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니야. 난 괜찮다. 나는 괜찮아. 너 더 먹어. 라고 하셨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원비가 더 드는 거 모르세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 힘들 텐데. 내가 괜히 또 신경 쓰이게 했구나. 알았어. 식사 잘할게.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숟가락을 더 드시고 나서야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고 오시겠다며 밖에 나가셨고 무려 5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오셨죠. 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방 안에 있는 제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아내는 또 독한 소리를 내뱉었어요. 어머니, 또 폐지 주우러 다녀오셨죠?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동네 할머니들 만나고 왔어. 저녁도 먹고 왔으니까. 내 밥은 안 차려도 돼. 배불러. 어머니, 제가 바보예요. 어머니 손 좀 봐요. 지금 완전 얼음 덩어리잖아요. 관절도 안 좋으신 분이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손이 얼었는데 무슨 할머니들을 만나고 무슨 저녁 식사를 했다고 그러세요. 도대체 그까지 폐지 주워서 뭐 얼마나 본다고 자꾸 그러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제가 나가서 일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손 다 갈라지고 부르트고 이게 뭐예요. 폐지 주워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10배는 더 나가요. 이러면 어머니, 이러실 때마다 정말 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 그지 같은 생활 그만하고 확 이혼해버리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며 방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공사판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제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며 한숨을 쉬길래 처음으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지금 이래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나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한테까지 그러는 건 너무 심하잖아. 착하고 심성 좋은 당신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돼졌어?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하더군요. 나도 몰라.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 연세 드시고 폐지 주우시는 게 내가 밉고 몸 무겁다 핑계로 일 못 나가는 나도 밉고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미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말이야. 근데 말이 자꾸 그렇게 나와. 내 입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욕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 어디서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런 소리나 하냐. 그런 말을 해도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더군요. 죄송해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다그친 제가 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늘 할머니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나가셔서 폐지를 주워 파셨어요. 어느 날은 2,000원, 어느 날은 5,000원, 그렇게 조금씩 번 돈으로 찬거리도 사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도 샀죠.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열 감기에 걸렸는데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임산부라서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약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소고기 죽을 끓여 아내에게 먹여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 소고기예요? 이런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걱정 말고 기운만 차려라, 아가야. 그까짓 돈이야 뭐가 중요하겠니? 너랑 우리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잘 먹고 얼른 기운 차려. 나 원망해도 좋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거라. 알았지? 아내와 저는 눈물을 꾹 참은 채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출산 직전에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출산 전에 미리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허리도 조금 나아져
이제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다시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출산 예정일 이틀 전 어머니가 또 폐지 주우러 나가신다고 하시길래 운동 삼아 30분만 돌고 오세요. 더는 안 돼요. 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제 말에 알았다고 하셨고 저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저는 아내 몰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휴대폰 주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아들인데요. 누구신가요? 경찰입니다.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마침 휴대폰을 갖고 계셔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큰 사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이쪽으로 빨리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그 길로 곧장 어머니가 이송된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마주한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담당 의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에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계셨고 오늘은 길에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군요. 기록을 보니 어머니가 원래 혈압이 좀 있으셨네요. 저희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약 드시고 계셨고요. 요즘 괜찮아지셨다고 몇 달 전부터 약 안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혈압 수치가 이 정도로 높았으면 갑자기 좋아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활동하시면 노인분들은 혈압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쓰러지시거나 최악의 경우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특히 폐지 줍기처럼 몸을 계속 숙였다 폈다 해야 하는 일을 추운 날씨에 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원하시면 구검도 가능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사망 시간은 오후 4시 32분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사망 시간까지 듣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게 그렇게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틀만 있으면 그 손주를 보실 수 있었는데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차마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내도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 소식까지 알게 되면 아내마저도 위험한 상황이 될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렇게 이틀 뒤 아내는 예정대로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내는 어머니를 찾더군요. 어머니는 어디 계셔? 어머니 안 오셨어요? 우리 애기 많이 기다리셔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안겨드려야 하는데, 여보, 어머니 불러줘, 빨리.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어머니를 찾는 아내에게 저는 울음을 꾹 눌러가며 겨우 말을 전했습니다. 있잖아.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저께 심장마비로. 나 병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어. 아내는 간호사가 가슴팍에 놓아준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애기 제일 먼저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어딨어. 손주 재롱도 보고 귀여워할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시는 게 어딨어. 나 그동안 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만 했는데 사랑한단 말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어딨어. 저는 그날 그렇게 세상 최고의 기쁨과 최악의 슬픔을 동시에 맛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경찰에게서 전해받은 어머니 휴대폰이 생각나더군요. 정신이 멍했는데 그냥 무언가에 이끌리듯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을 하나씩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달 보험금 미납을 알리는 문자가 왔더군요. 그리고 매달 말이면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안내. 그리고 잠시 후 한 달치 보험금이 입금 처리되었다는 안내. 정말 외줄타기를 하듯 간신히 보험을 유지해 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보험이 뭔가 싶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죠. 아, 고객님, 종신보험료. 이거 가입하신 지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사망 관련 서류들이랑 상속받으실 분 서류 보내주시면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수령 가능하십니다. 관련 서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한창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종신보험을 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가난한 엄마라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폐지까지 주워가며 꾸역꾸역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와 아내, 그리고 손주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폐지 주워서 팔면 이번 달 보험료도 낼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자식만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시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 그때 꺼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쓰시던 침대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지만 제 아들이 크고 나면 꼭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가치 있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죠. 어쩌면 저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의 어머니 곁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책임감 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끝없이 퍼부어 주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약속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아빠가 되어 살다가 가겠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를 걱정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 걱정 그만하시고 그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좋아하셨으니까 바다도 실컷 보러 다니시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것 많이 보면서 다음 생애에도 제 어머니로 태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난 저를 한 번만 더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그땐 더 좋은 아들,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효도하면서 살게요.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어머니. 여기까지가 함정자 할머니 아드님 분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사업 운때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신 사연자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혈압과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함정자 할머니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